벌집을 유심히 살펴보면 육각형으로 생겨 있습니다. 벌집 구조를 흉내를 내봤습니다. 저희가 실험해본 바로는 0.1톤을 견딥니다. 모래시계 구조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음의 퍼센트를 갖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의 어느 분이 발견하셨는데 이런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특허료를 그분께 지불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유시연입니다. 놀라운 과학 이야기로 가득한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인데요. 저희 일상생활 속에는요. 저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기저기 과학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한강에 다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한강에 다리들이 다 이렇게 아치형으로 생긴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 아치형은 보기 좋으라고 아름다우라고 아치형일까요?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과학적 원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는지 오늘 강연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강연을 해주실 조선호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듣고 보니까요. 그 다리들은 다 이렇게 아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왜 그런 건가요? 만일 그 아치형이 아니고 다리가 길어진다면 네. 다리 가운데서 그 굽힘 힘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쪽에 재료를 붙이다 보면 재료 무게 때문에 또 굽힘 힘이 더 강해지게 네. 이런 구조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아치형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만일 아치형으로 해두게 되면 네. 다리가 휘게 되면은 아치에 연결된 그 기둥에 의해서 아치 자체가 이제 압축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보통 구조 재료나 이런 것들이 굽힘보다는 압축에 훨씬 강하기 때문에 네. 아치형 구조가 훨씬 더 효율적인 보강이 되는 것이죠. 가운데서 이렇게 떨어질 만한 것을 위에서 이렇게 살짝 잡아 당겨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맞죠? 예, 맞습니다. 괜찮습니까? 네네네. 오, 재밌네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비롯해서 또 얼마나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맞아주십시오. 우리 일상생활 속에는 여러 가지 역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역학이나 수학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일단은 어렵고 힘들고 그다음에 또 돈 안 되는 이런 분야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학생들은 이공계 학생들은 이런 수학, 과학 이런 부분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 강연을 통해서 이런 수학, 과학의 원리를 자연에서 배우는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출을 할 수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최적 설계 기술까지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강연을 통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는 강연을 자연에서 배우는 역학적인 부분과 이를 활용한 설계를 소개를 해드리고 이를 수학적인 지식으로 결합을 해서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출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최적 설계까지 이르는 그런 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자연 속에서는 여러 가지 역학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게코도마뱀이라는 걸 아시죠? 이 도마뱀은 벽면을 기어오르거나 아니면 뭐 천장을 기어 다닐 정도의 강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코도마뱀의 발끝을 조사를 해보면 가운데 있는 그림과 같이 주걱같이 생긴 그런 섬모들이 무수히 나 있습니다. 이런 섬모들에 의해서
강한 접착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통 작업용 장갑이랄까 아니면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벽면을 기어오르는 그런 로봇 개발 뭐 이런 데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물속에 있는 상어를 살펴보면 상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영을 할 수 있는데요. 상어의 비늘을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수많은 돌기가 나 있는 것이죠. 저 사이를 물이 통과를 하게 되면 매끈한 표면보다도 소용돌이가 적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용돌이에 의해서 표면에 마찰 저항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표면의 마찰 저항을 저 비늘이 줄이게 돼서 수영을 할 때 상어가 수영을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최근에는 수영복, 전신 수영복에 활용을 해서 몇 년 전에는 저는 전신 수영복을 입은 운동선수들이 세계 기록을 많이 경신한 바가 있죠. 이런 자연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역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최적화된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연계 생물체에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종류의 코끼리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고요. 오른쪽에는 아시아 코끼리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를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더운 기후에 체열을 쉽게 방출을 하기 위해서 귀가 넓은 형태로 진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기린이 아주 옛날에는 목이 저렇게 짧았다고 합니다. 목이 짧았는데 자연 선택설에 의하면은 높은 가지 위에 있는 나뭇잎이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기린들이 목을 길게 되는 방향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다는 그런 진화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볼까요? 이 동영상에서 보이는 그림은 우리가 산에 갔을 때 흔히 만날 수 있는 벌집 같은 것이죠. 벌집을 잘못 건드리다가는 낭패 보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 벌집을 유심히 살펴보면 육각형으로 생겨 있습니다. 육각형으로 생겼는데 왜 하필이면 육각형으로 생겼을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옆에 보이는 저 구조는 벌집 구조를 저희가 A4 용지를 가지고 A4 용지 한 장을 가지고 흉내를 내봤습니다. 그 크기가 좌우 10cm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10cm 정도 되는 판 위에 한 어느 정도 무게를 견딜 것 같습니까? 저희가 실험해 본 바로는 0.1톤을 견딥니다. 예, 그래서 저 꿀벌들은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저렇게 최적의 탁월한 구조로 집을 짓고 있죠. 그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반경이 일정할 때 다각형의 면수가 증가할수록 단면적이나 둘레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최대로 긴 다각형, 최대로 긴 형태는 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원 구조로 해서 격자 구조를 만들게 되면 원 주변에 6개가 붙게 됩니다. 이 6개가 붙게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원과 원 사이에 빈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다지 강한 구조가 되질 못합니다. 근데 육각형 구조, 그 옆에 있는 육각형 구조를 보면 우리가 다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격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최대 다각형이 육각형입니다. 7, 8각형에서는 저런 격자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각형으로 됐을 때 둘레 면적이라든지 둘레 길이라든가 면적이 최대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된 것이죠. 저 벌집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상세히 알아보면 저 벌집 구조 육각형에서 좌우에 있는 점을 안쪽으로 당겨 넣게 되면은 모래시계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저렇게 모래시계 형태를 만들었을 때 조 격자 구도는 기계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잡아 당기게 되면은 좌우로 당기게 되면 상하 방향으로는 줄게 되죠. 줄게 되는데 늘어난 길이분의 줄어든 길이, 이 비율을 포화슨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재료들은 대부분 0.2 내지 0.4 정도의 양의 포화슨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 모래시계 구조 같은 경우는 음의 포화슨비를 갖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양쪽으로 잡아당기면은 아래 위 방향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희 공과대학에서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3D 프린터를 가지고 저걸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그림을 보시면은 양쪽으로 잡아당길 때 위쪽 아래 위쪽으로 팽창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생물체의 뼈에서 어느 분이 발견하셨는데, 미국의 어느 분이 발견하셨는데, 그래서 1987년도에 사이언스지에 이 내용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특허도 걸려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많은 특허료를 그분께 지불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자연에서 배우는 역학적인 부분을 수학과 결합을 했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 함수가 되는데요. 우리가 두 개의 원이 있는 경우를 생각할 때 그 원 위에 함수의 값은 0이라고 하고, 그 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안쪽에 있는 점들은 우리가 양의 값, 바깥쪽에 있는 값들은 음의 값을 갖도록 하면은 그림과 같은 저런 거리 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 거리 함수를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를 시키게 되면은 거리 함수가 0인 점들, 빨갛게 표시하는 점들이 있죠. 이런 점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빨간 점들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물체의 경계가 되는데요. 경계를 추적하는 기술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계 추적하는 기술들은 컴퓨터 그래픽스에 몰핑이라는 기술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몰핑이라는 기술은 초기 형상에서 우측에 있는 목적하는 형상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거리 함수를 저기 화살표에 보인 바와 같이 그 거리 함수를 변경시켜 주면은 형상이 점차적으로 변하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그 정육각형에서 병이 됐다가 원이 됐다가 이러한 인공적인 구조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아래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실제 형상을 몰핑을 하려면은 요즘 많이 나와 있는 3D 스캐너가 있죠. 3차원 스캐너를 가지고 형상을 스캔한 다음에 그 형상을 스캔하는 기술도 나와 있습니다. 아래 그런 예가 나와 있죠. 이러한 경계 추적 기술을 역학적인 부분과 같이 접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그림은 저건 사진이 아니고요. 컴퓨터로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저게 등대에서 물이 튈 때 물방울 하나하나를 유체 동력학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파도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계 추적 기술로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구조역학이나 고체역학, 유체역학 이런 것들 접목을 했을 때는 오른편 그림과 같이 공상 만화 영화 뭐 이런 데서 사용되는 저는 괴물의 뭐 변형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야가 컴퓨터 그래픽스에 많이 활용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가치는 초당 한 1억 정도가 소요되겠죠. 굉장히 또 부가 가치가 높은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거리 함수를 우리 최적 설계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왼편에 보이는 다리를 설계를 할 때 최소의 중량으로 최대의 강도를 갖는 그런 다리를 설계를 하고자 할 때 거리 함수를 변화시키면서 그 거리 함수가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진전을 시키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최적의 설계를 얻어내게 되죠. 또 다른 수학적인 함수를 제가 한 개 더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는 재료 밀도 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재료 밀도 함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일 때는 재료가 분포하지 않는 것이고요. 1일 때는 재료가 꽉 찬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리 설계 같은 문제에서 최소 중량을 갖는 강한 구조를 만드는 것을 거리 함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진전을 시키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가운데 있는 그림 같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파란색 부분은 재료가 분포하지 않아도 되는 빈 공간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재료가 꽉 찬 상태, 즉 구조물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구조물이 되는 부분을 뜯어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녹색 그림과 같이 이런 최적의 형태의 구조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최적 설계 기술이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 있는데요. 먼저 우리 흔히 접하기 쉬운 컴퓨터를 살펴보면 컴퓨터 안에 우리가 뜯어보면 팬 같은 게 있죠. 팬이 되는데 컴퓨터에서 고성능을 나타내는 CPU 같은 경우는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저 팬이 작동을 하는데요. 그 CPU에 팬도 작동시키고 쿨링 핀도 갖다 붙입니다. 저 가운데 보이는 삐쭉삐쭉하게 생긴 거 있죠. 저것을 냉각 핀이라 그러는데요. 저 냉각 핀의 형태가 저런 형태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리 함수를 이용한 최적 설계를 수행해 보면 밑에 그린 것 같이 애니메이션 생기는 것처럼 최적의 재료 분포를 쿨링 핀과 같은 형태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술은 우리 생활 속에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온 다리 구조, 다리의 그 철골 구조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재료량을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강도를 갖는 그런 구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밀도 함수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면은 오른편 그림과 같은 저런 구조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적 설계 분야는 이런 전통적인 설계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첨단 분야, 바이오 나노와 같은 첨단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나노 집게라든지 나노 그 포지셔너라 그러죠. 조작기에 쓸 수도 있는데요. 이런 나노 스케일 조작기는 워낙 크기가 작다 보니까 기계 메커니즘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링크라든지 볼트나 이런 것들을 직접 조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굉장히 유연한 재료를 가지고 어떤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을 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런 것을 컴플라이언트 메커니즘이라 그러는데 컴플라이언트 메커니즘을 창조적으로 설계해내는데 이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컴플라이언트 메커니즘에 미세한 조작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가하는 것보다는 앞전 재료라고 있죠. 우리가 전기를 가하게 되면 힘이 발생이 되는 앞전 재료를 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힘을 전기적 신호를 가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집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수학과 역학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더 이상 춥고 배고픈 이런 분야가 아니고요. 수학과 과학이 결합이 됐을 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그 부가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의 결합 이런 분야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강연을 끝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수님께서 전공하신 부분이 조선해양공학과인데 네. 마침 교수님 성함도 조선호이셔서 네, 네. 혹시 이름 따라서 학과를 선택하셨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는데요. 저희 선생님께서 예지력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제 이름 덕분에 네. 좀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가장 힘이 드는 게 네. 만난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기 굉장히 힘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저 한 번 네. 만나면 누구나 다 기억을 하니까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잊을 수 없는 조선호 교수님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역학이랑 뭐 수학적 결합을 통해서 방금 슬라이드에서 본 것과 같이 그 설계를 한 그 모델을 가지고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서 그 시제품을 모형을 실제로 보고서 다리를 제작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최근 3D 프린터가 대세인데 이것에 대한 뭐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활용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아까 제가 강연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그 벌집 구조를 만들 때 네.
3D 프린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학교에서 연구를 할 때도 시편을 다른 데 외주셔서 만들질 않고요. 3D 프린터로 직접 프린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정밀도 높은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강연 내용 중에 최적 설계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좀 처음에 좀 최적 설계라는 개념이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긴 했는데 강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매우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 나노나 바이오 같은 분야에도 이와 같은 최적 설계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적용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런 스케일 매크로 스케일이라 그러는데요. 매크로 스케일에서 최적 설계 기법은 어느 정도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바와 같이 미개척 분야가 나노 바이오 분야입니다. 나노 바이오 분야에서도 나노 재료 설계 이런 부분에 저희 최적 설계 기술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니까 저희 학과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그 LNG 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액화 천연가스, 네. 액화 천연가스가 영하 163도나 됩니다.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운항을 하게 되면 운항했을 때 그 탱크가 그 열에 의해서 낮은 열에 의해서 그게 파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재료를 아무리 열 전도도가 낮은 것을 쓰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도 여러분들 그 탄소 나노 튜브 이런 분들 들어봤죠? 네네. 탄소 나노 튜브에서 우리가 그 동위원소라는 거 있죠. 네. 그 탄소 그 원자량이 12인데 12와 13. 14짜리를 그걸 섞었을 때 그 열 전도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시키면 굉장히 떨어뜨릴 수가 있고 저희가 아직 실험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 해석적으로는 열 전도도가 거진 0에 가까운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거를 네.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네. 상용화 된다 그러면 그것도 부가가치는 굉장히 크겠죠. 네. 저희가 보통 자연에서 배우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 물고기의 유선형을 따서 뭐 배 모양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그런 역학을 이용한다면 배나 잠수함을 만들었던 것처럼 네. 인공섬을 만들어서 띄우는 것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궁금하게 들던데요. 예, 그 아마 토목 분야나 이런 분야에 그런 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선해양 쪽에서도 메가플롯이라 그래서 네. 뭐 길이 한 2km씩 되는 뭐 이런 섬 네, 같은 네, 거 그런 걸 만들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오, 재미난 일이네요. 자, 오늘 재미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조선우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 벌들은 수학이나 과학을 알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튼튼한 육각형 구조를 만들었을까? 벌들에게 물어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도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이뤄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세상에는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죠? 그래서 과학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사과나무는 다음 시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